특별한 날 아침이잖아요. 네. 청취자들도 지금 문자를 분주하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뉴스를 하루 종일 봐야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2부에서 조금 더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 한간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 가지고 오셨죠. 네, 정치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대선이 꼭 7주 남았습니다. 49일. 772 49. 정확히 49일 뒤인데요. 그만큼 각 당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자유한국당은 2차 컷오프를 실시를 했는데요. 4명 누구 남았어요? 홍준표, 김진태, 이인재, 김관용. 4명의 후보가 살아남았습니다. 안상수, 원유철 두 사람이 떨어진 거네요.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후보의 1대1 TV토론도 아주 어제저녁 뜨거웠고요. 국민의당 2차 TV토론 역시 사드 배치 개헌 두고 이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세 후보가 열띤 공방을 벌였고 그렇죠. 호남 경선을 나흘 앞둔 민주당도 분위기가 점점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대선 D-49 결정적 변수 3가지. 오늘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은 49일 남았습니다만 각 당의 후보는 이르면 일주일 뒤에 결정이 되죠. 네, 맞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국가대표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발전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각 당 후보들의 운명이 2주 내에 모두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바른정당은 3월 28일 일주일 뒤면 대선 후보가 결정납니다. 자유한국당은 3월 31일 딱 열흘 남았습니다. 민주당도 이르면 다음 달 3일 만약 결선 투표가 진행되면 8일 최종 확정됩니다. 4월 8일. 후보 선출일로 진통을 겪은 국민의당은 4월 4일 날짜를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2주 뒤 민주당과 거의 동시에 국민의당 후보가 결정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지금 치열하고 아주 긴장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선 D-49일 결정적인 변수 3가지라고 하셨어요. 네. 첫 번째 뭔가요? 첫 번째 변수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수사입니다. 오늘 검찰 수사? 네.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박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대선판이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사실상 불복 메시지를 던지느냐 여기에 따라 동정론일 수도 있고 여론의 역풍일 수도 있겠죠. 아하.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장면을 연출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그렇죠. 박 대통령이 만약 눈물을 흘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동정론이 아닐래 아닐 수가 없겠죠. 콘크리트 지지층이 사실은 30%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번 탄핵 국면에서 많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시 결집할 가능성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럴 거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또 무표정한 얼굴로 나타나서 기자를 쫙 레이저로 쏘느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큰 반발일 수 있겠죠. 역풍입니다. 이 박 대통령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보수층이 더 강하게 결집할 가능성도 있고 역으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메시지, 태도 보이면 정반대 보수층이 오히려 더 결집력이 약화되고 흩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잠시 뒤 9시 무렵 자택을 나서는 장면부터 서울중앙지검 청사 들어갈 때까지 박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이 운명이 결정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변수 오늘의 검찰 조사. 두 번째 변수 뭡니까? 두 번째 변수는 요즘 가장 뜨겁게 떠오른 변수 바로 호남입니다. 호남. 민주당 호남 경선 뜨거워요. 네. 여기서 승기를 잡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지금 호남 표심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 중에 있습니다. 이미. 특히 문재인 후보의 전두환 표창장 발언 그리고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의 부산 대통령 발언이 이게 엄청난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발언의 맥락을 보면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공세란 문재인 후보 측 주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때론 논리보다 감성이 앞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전두환 표창장 발언. 이게 전두환 표창장이 무슨 자랑이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호남 민심이 굉장히 좀 반발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뭐 반란군의 우두머리라고 했던가요? 네,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들어갔어요. 나는 결코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그 앞부분은 떼어지고 전두환으로부터 표창장 받은 게 무슨 자랑이냐 이 부분만 지금 부각이 되면서 호남 민심이 좀 부글거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문재인 후보 측 입장에서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 입장으로 볼 때는 그걸 자랑하면서 그 말을 언급하는 게 적절했느냐. 전두환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한테는 트라우마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또 노무현 정부 때 부산 시민들이 왜 부산 정권으로 안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 이 부산 정권 발언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됐고 이것 때문에 문 전 대표가 굉장히 큰 곤욕을 치렀거든요. 근데 부산 대통령 발언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느냐. 이런
비문재인 즉 공세, 설전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문재인 후보가 5.18 어머니들에게 해명해야 하는 상황까지 간 건 분명한데요. 예. 호남 민심이 이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민주당 후보가 갈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변수 민주당의 경우 호남이 지금 중요한 변수다. 세 번째 변수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변수는 후보의 비호감입니다. 호감도 말고 비호감도요? 네. 각 정당 후보들의 호감도 조사를 보면 예. 비호감이 호감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요? 마치 지난 미국 대선을 보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당시 트럼프와 힐러리 누가 더 좋은 후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누가 덜 비호감 후보인지 선출하는 선거다. 이런 말 나왔거든요. 맞아요. 지금 우리 대선도 비슷한데요.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 예. 홍준표 후보의 비호감도가 무려 81%입니다. 비호감도가 81%? 예.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나 그 사람한테 비호감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유승민은 69, 안철수 심상정은 57, 그래요? 이재명은 53, 문재인은 딱 50, 안희정은 37% 순서입니다. 야, 아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율 30%까지 이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비호감도가 50, 예. 안희정 37? 예. 그러니까 후보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비호감도를 끌어내리는 작업입니다. 예. 그런데 좀 거꾸로 가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후보들이 당장 지지율에 목매서 오히려 비호감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걸로 악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비호감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싫어하는 것 좀 그만하고 예. 고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 비호감도가 이번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D-49일 대선의 변수. 사실은 세 가지 말고도 더 있는데 오늘은 일단 세 가지만 짚어보죠.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 Y뉴스 가죠. Y뉴스에서는 좀 다른 얘기네요. 예, 홍준표 경남지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홍 지사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예. 홍 지사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강성 보수층이 갈 곳을 잃은 데다가 홍 지사의 노이즈 마케팅이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이즈 마케팅. 예. 그래서 홍준표 경남지사는 왜 노이즈 마케팅에 몰두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홍 지사가 범보수 후보 1위로 올라선 게 노이즈 마케팅 영향이 크다고 보세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요? 자유한국당 후보들 중에 정치 이력이 가장 두드러지기도 하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지만 그보다는 지난 16일 이른바 송환종 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후에 노이즈 마케팅을 이어간 효과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꾸준히 노이즈 마케팅을 했다는 거예요. 시사평론가인 유창선 박사는 일단 범보수 대표자가 됐으니 홍 지사로서는 성공한 것이다. 틈새 전략의 성공이다 이렇게 봤고요. 윤희영 오피니언 라이브 이론 분석 센터장도 자유한국당 다른 주자들이 대중성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홍 지사의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했다고 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 홍준표 지사가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은 막말을 해서 욕도 많이 먹잖아요. 그런 말, 그런 거친 말을 어떻게 막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두하는 이유, 계속 이어가는 이유 뭡니까? 첫 번째는 홍 지사의 스타일입니다. 홍 지사의 행보를 보면 거침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하는 정치인이죠. 그러다 보니 과한 말도 하게 되고 그래서 붙은 별명이 홍트럼프 또는 일베 홍준표라는 일베 홍준표. 홍 지사는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도 막말 논란에 휩싸였고 경남지사 시절에도 여러 차례 막말 논란으로 홍역을 빚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노이즈 마케팅, 막말이 정치권에서는 일종의 블루오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이즈 마케팅이 블루오션이라고요? 홍 지사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홍 지사는 지난해 7월 25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나 두테르테를 보고 한국 언론들은 막말을 일삼는 무책임한 정치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을 눈여겨보면 이들은 자기 나라가 처한 현재의 위기 상황과 대중의 불만을 소박한 대중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막말을 소박한 대중의 언어라고 인식하고 있군요. 홍 지사는. 그렇죠. 위선과 가식에 젖은 기존 정치인들의 언어와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막말, 품위 운운하는 것은 또 다른 위선에 불과하다. 그 위선이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서 종종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홍 지사는 자신도 소박한 대중의 언어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요. 김갑수 전 한국사회이론연구소 대표는 홍 지사로서는 트럼프를 보면서 막말이 블루오션이라고 인식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 됐잖아요. 그거 보면서 막말이 효과가 있구나 이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당연히 미래가 안 보이는 범보수의 구심 역할을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구심점이 되려는 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피의자로 출두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이후 범보수권에서 리더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선에 10명이 넘는 후보군이 몰렸지만 당 스스로 잠룡이 아닌 잠룡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잠이 아니라 잠룡. 이런 행복이다 보니까 홍 지사로서는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주가를 높이는 전술을 택하는 겁니다. 같은 동급이 된다거나 뭐 그런 효과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했던 말이 특히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정확히 워딩이 뭐였죠? 그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뇌물 받아서 뭐 자살했다느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굳이 다 꺼낼 건 없는 것 같고요. 홍 지사의 그 말을 다시 되풀이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의 막말을 했길래 그런가. 뭐 다 압니다. 그러니까 나도 뭐 따라서 자살을 하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했던가요?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난했다가 존경한다고 했다가 치고 빠지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죠. 그랬었죠. 예. 홍 지사는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7일 리얼미터 대선 여론조사에서 12.5%의 지지율로 문재인 안희정 이어 3위로 의미 없는 지지율을 이제 갖게 되었다. 의미 있는 지지율을 이제 갖게 됐다는 자기의 효과 봤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곧 기울어진 운동장이 팽팽해지면은 문재인 후보와 바로 양강으로 갈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우파 대결집으로 이번 대선을 좌파 2명, 중도 1명, 우파 1명의 구도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거든요. 노이즈 마케팅이 우파 대결집을 위한 의도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네요. 그 네 번째는 대법원 판결을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막말 노이즈 마케팅이 어떻게 대법원 판결하고 연결이 됩니까? 홍 지사는 18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자살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홍 지사 얘기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 0.1%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없는 사실을 갖고 또다시 뒤집어 씌우면 내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을 검토합니다. 됐습니까? 정말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막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홍 지사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실형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죠. 홍 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의도는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저 발언이 대법원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에 대한 압박?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생명 존중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12년째 OECD 자살률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살이라는 말을 저렇게 쉽게 내뱉는 게 정말 정치적 리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은 방송에서도 자살이란 단어 자체를 저희가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표현이 가능할까라고 연구를 할 정도인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라고 나온 사람이 저런 발언을 하는 걸 국민들은 용납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되면 대법원 판결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선에서 낙선하더라도 범보수의 대표 주자가 될 텐데 그걸 노리는 거죠. 그렇군요. 다섯 번째는 대선 이후 내년 지방선거 등을 의도한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대선 이후의 상황이요? 예. 본인도 꼭 반드시 당선된다고 자신하지는 않을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지율상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홍 지사의 행보 중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경남도지사 사퇴 시기를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4월 9일로 선택해서 1년 3개월여가 남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홍 지사는 제가 사퇴하면 출사퇴가 나온다. 자치단체장 중에 보궐선거에 나오려고 사퇴하고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또 사퇴하면 쓸데없는 선거 비용이 수백억 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걱정이 되면 본인이 대선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신은 대선 출마를 위해서 도지사직에서 중도 사퇴하겠다면서 다른 후보군의 사퇴는 안 된다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선 탈락하면 집에 올 것이고 본선에 나가면 대한민국 전체를 경영해 볼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경남도지사 자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물론이죠. 그리고 보궐선거 여부는 중앙선관위나 여기서 하는 것이지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이 막말이 어떻게 의도된 전략적인 발언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군요. 지금 권영철 기자가 분석해보니. 그렇습니다. 낮은 지지율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적인 노이즈 마케팅인데 홍 지사의 발언을 보면은 아무런 의도 없이 마구 소리치는 것 같지만은 고도의 계산된 발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홍 지사의 과도한 표현들은 전략적이고 계산되고 의도된 발언이다. 범보수가 아니라 강경보수층을 자신의 확고한 지지층으로 만들려는 계산된 정치공학적 발언이다. 예.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 지사의 발언 수위가 아슬아슬하다는 질문에 그분이 그래서 홍준표 아니냐.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다. 놀라지 말아라. 원래 그런 사람 아니냐. 그분 정치 스타일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거다. 전략이 있는 거다라고 임명진 위원장조차. 그러면은 저기 권영철 선임 기자. 네. 이런 노이즈 마케팅 막말이 진짜 대선 가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선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됐죠. 여기까지는 도움이 됐어요. 이 정도까지는. 길게 보면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렇죠. 홍 지사는 대선 후보 중에서 비호감도가 81%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어요. 비호감도 1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홍 지사가 그래서 치고 빠지는 전략을 택하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권영철 선임 기자, Y뉴스 고맙습니다. 네. 동시에 국민의당 후보가 결정된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굉장히 지금 치열하고 아주 긴장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선 D-49일 결정적인 변수 3가지라고 하셨어요. 네. 첫 번째 뭔가요? 첫 번째 변수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수사입니다. 오늘 검찰 수사? 네.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박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대선판이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사실상 불복 메시지를 던지느냐, 여기에 따라 동정론일 수도 있고 여론의 역풍일 수도 있겠죠. 아하.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장면을 연출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그렇죠. 박 대통령이 만약 눈물을 흘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동정론이 아닐래 아닐 수가 없겠죠. 콘크리트 특별한 날 아침이잖아요. 네. 청취자들도 지금 문자를 분주하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뉴스를 하루 종일 봐야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2부에서 조금 더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 행간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 가지고 오셨죠? 네, 정치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대선이 꼭 7주 남았습니다. 49일. 77이 49. 정확히 49일 뒤인데요. 그만큼 각 당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자유한국당은 2차 컷오프를 실시를 했는데요. 4명 누구 남았어요? 홍준표, 김진태, 이인재, 김관용. 4명의 후보가 살아남았습니다. 안상수, 원유철 2사람이 떨어진 거네요.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후보의 1대1 TV토론도 아주 어제 저녁 뜨거웠고요. 국민의당 2차 TV토론 역시 사드 배치 개헌두고 이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세 후보가 열띤 공방을 벌였고 그렇죠. 호남 경선을 나흘 앞둔 민주당도 분위기가 점점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대선 D-49 결정적 변수 3가지. 오늘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은 49일 남았습니다만 각 당의 후보는 이르면 일주일 뒤에 결정이 되죠. 네, 맞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국가대표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발전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각 당 후보들의 운명이 2주 내에 모두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바른정당은 3월 28일 일주일 뒤면 대선 후보가 결정납니다. 자유한국당은 3월 31일 딱 열흘 남았습니다. 민주당도 이르면 다음 달 3일 만약 결선 투표가 진행되면 8일 최종 확정됩니다. 4월 8일. 후보 선출일로 진통을 겪은 국민의당은 4월 4일 날짜를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2주 뒤 민주당과 거의 지지층이 사실은 30%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죠. 이번 탄핵 국면에서 많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다시 결집할 가능성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럴 거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또 무표정한 얼굴로 나타나서 기자를 쫙 레이저로 쏘느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큰 반발이 일 수 있겠죠. 역풍입니다. 이 박 대통령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보수층이 더 강하게 결집할 가능성도 있고 역으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메시지, 태도 보이면 정반대 보수층이 오히려 더 결집력이 약화되고 흩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잠시 뒤 9시 무렵 자택을 나서는 장면부터 서울중앙지검 청사 들어갈 때까지
박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이 운명이 결정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변수 오늘의 검찰 조사. 두 번째 변수 뭡니까? 두 번째 변수는 요즘 가장 뜨겁게 떠오른 변수 바로 호남입니다. 호남. 민주당 호남 경선 뜨거워요. 네. 여기서 승기를 잡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맞아요. 상황인데요. 예. 민주당은 지금 호남 표심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 중에 있습니다. 이미. 특히 문재인 후보의 전두환 표창장 발언 그리고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의 부산 대통령 발언이 이게 엄청난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발언의 맥락을 보면 예.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공세란 문재인 후보 측 주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때론 논리보다 감성이 앞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 전두환 표창장 발언 이게 전두환 표창장이 무슨 자랑이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호남 민심이 굉장히 좀 반발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뭐 반란군의 우두머리라고 했던가요? 네, 뭐 이런 우두머리란 표현을 써